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 최욱입니다. 오늘따라 이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가 심금을 울리네요. 요즘 일본 때문에 속상해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왜 자꾸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가 나서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일본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첫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我が国は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国土であり領土であり네, 첫 순서 한겨레 최윤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또 독도를 건드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성화봉송 경로를 소개하면서 네. 거기에 독도를 시마네현의 점으로 찍어서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건 2019년 7월이고요. 우리 정부가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즉각 항의를 해서 한 차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지도를 맨눈으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땐 독도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가까이 보면 여전히 독도가 보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거네요. 이후에 우리 정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네, 우리 정부 지난달 다시 한번 조직위원회에 항의를 했고요. 이틀 전에는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 총괄 공사를 불러서 한 번 더 초치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에 화가 납니다만 더 얄미운 거는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이 IOC인데 IOC가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부가 지난 1일이죠. 대한체육회장의 이름으로 IOC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해달라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나 IOC가 실제 중재에 나설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앞서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일본 지도를 수정해달라면서 요청을 한번 했지만 답변이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문의하라라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빠질 테니 두 나라가 잘 협의해라라고 한 겁니다. 아니, IOC가 올림픽 관련해서 모든 걸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두 나라 사이에 뭔가가 있으면 그것도 IOC가 중재하는 게 마땅한데 게다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IOC가 우리 한반도기에 독도 그 문제를 이제 두고 좀 없애달라 이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잘 기억하시고 계시네요. 그 당시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일본이 IOC에 세게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OC가 우리나라 조직위원회에 수차례 회담과 문서로 이 독도 땅을 지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근거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에 어긋난다는 이유였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개최국으로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독도를 지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 IOC는 약간 좀 방관자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전 런던 올림픽이었나요? 그때 그 독도 문제에 개입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독도 이슈에 강하게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축구 3, 4위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박종우 선수가 관중으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이 플랜카드를 건네받아서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그러자 IOC가 이걸 문제 삼았고요. 이후 IOC가 박종우 선수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더 라이브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제 IOC 오셔가지고 메달 박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전달해 주셨고 경비원 2명이 이제 저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시상식 하는 거를 지켜봤죠.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고 제가 그렇게까지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이번 도쿄올림픽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한 부분이 있고 또 뭔가 그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IOC는 어디 한쪽에 있는 그러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리고 적합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당시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참 화가 많이 났던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제 박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가 끝나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일어난 세리머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용의 주도하게 뭐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없앤 것처럼 하다가 다시 보니까 독도 표기를 해놓고 이런 게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 왜 이렇게 중재를 안 하는 겁니까?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IOC가 유독 우리나라에게만 독도 관련해서 좀 제재를 한다 이런 의심이 좀 드시죠. IOC가 진짜로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건지 든다면 왜 드는지 우리의 괜한 의심은 아닐지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IOC가 생각하는 일본이라는 국가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였고요. TOP라고 하죠. The Olympic Partners라고 하는 후원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국 기업은 이제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IOC가 입장 표명을 안 하거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개입을 안 하는 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자꾸 생각할 수로 하는데 사실 이제 내일부터 오은정 아나운서 1인시 이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뭐 합니까? 네, 먼저 정치권이 대응하고 있고요. 오늘 국회에서도 의원 132명이 일본은 독도 표기 수정하고 IOC는 이 문제 적극 중재해달라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예 보이콧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주장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콧을 할 경우 일본에게 한국이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 불참했다라는 빌미를 줄 수 있고 향후 이 독도 관련 분쟁에서 입지를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 좀 좁게 할 수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외교적인 압박을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요. 그 일본이 독도의 지도를 표기하는 게 정치적인 행위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회원국들, 또 올림픽 중계권료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고 있는 미국을 우군으로 만들어서 이 미국이 IOC를 좀 움직이게 하게끔 외교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마음 같아서는 불참하고 싶은데 또 선수들 생각하면 얼마나 노력을 몇 년 동안 노력을 하잖아요.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고 뭐 스포 문제도 엮여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이거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편은 좀 더 많이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1인시 들어가니까요. 그거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네, 과거와 미래에 사는 형사들이 이 무전기로 소통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시그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그 시그널을 빗대서 코너를 하나 또 만들어봤습니다. 뉴 여의도 시그널인데요. 오늘 함께한 두 배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의 시그널을 읽는 여의도 조진웅. 이택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진웅님. 제대로 맞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좀 죄송하네. 자신감을 갖고 소개를 해드려요. 출처불명의 시그널을 읽는 여의도 이재훈. 이건 좀 과한데. 김수민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굉장히 낭패입니다. 지상파에서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어쨌든 역할극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몰입하면 이재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입해는 못 갑니다. 참고로 제 아이디어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네네. 자, 자맹하던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 뭐 갑자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시그널 좀 한번 받아볼 수 없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전당대회. 장모. 이왕 통화된 김에 이번 주 로또 36. 오늘 연기 좋으시다. 끊어져. 근데 약간 목소리가 김국진 씨 목소리 같네. 여보세요. 네. 보통 무전기는 여보세요 안 하는데. 자, 두 가지는 이제 받아 적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움직임 관련 시그널 2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흥행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30% 초반에서 30% 중반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한 20% 후반?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호랑이 등에 이준석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윤 전 총장도 올라타야 될 이런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 이 장모 시그널이 왔는데 이게 어제 이제 보도죠.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7월 2일 날 윤 총장의 장모의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혼자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우리가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죠?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호 2번 같이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켜줄 정당으로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주변에서도 권유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반대 입장도 있겠지만 윤 전 총장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흥행 그리고 장모 관련한 문제 이것 때문에 요즘 이제 광폭 행보를 한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받았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시그널 올까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직접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네, 아니 우리 장모님 문제도 풀고 잡고 해서 제 같은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두 분이 열일하시네요. 괜찮으신 거죠? 네. 저는 최욱 씨의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가 아닙니다. 시사계 김학도. 이게 대선에서 자금이나 조직력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후보에게 쏟아지는 공세. 이거를 막아줄 같은 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대표가 무소속으로 선거를 완주를 했고 끝내 후보 단일화에서도 졌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공격 이런 것들을 양당한테 이제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은 동지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독자 노선을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공격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편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울타리가 좀 필요했다 이런 이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전 총장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원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뭐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어떻게 좀 입당한다고 봐야겠죠? 정황상을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입당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을 만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을 이제 여럿 혼자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럿 만났고 또 이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뭐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호 2번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해진 것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잠시 윤 전 총장 메시지가 또 온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해요. 네, 저는 지금 산에 배낭을 메고 막 오르는 단계입니다. 조금 다른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놨는데 반드시 그렇게 끝까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끝까지 되지 않는다? 네, 그 윤 전 총장 측근들도 이제 주변에서는 일각에서 11월 정도에 좀 늦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가 좀 더 시간을 끄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 봐 일단은 지금은 밑자락을 깔아뒀는데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은 아직 없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뭐 경우의 수가 남아 있다. 아니 근데 배낭을 메고 있다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올라가.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요새 뭐 거의 대부분의 보도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측근 누구예요 도대체? 측근 글쎄요. 아무래도 법조계에서 같이 몸을 담았거나 그렇습니까? 그런 인사들 뭐 옛날에 검사를 했다거나 변호사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거기 더하기 이제 윤 전 총장의 어떤 학교 동창들이 각계 또 진출을 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윤 전 총장에게 어떤 시그널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하나 보군요. 네, 아직까지 또 금방 메시지를 주시려면 시그널 힘듭니다. 시그널 올까봐 겁난다. 이제 그만해라.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정치가 뭐 예측한 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윤 전 총장에게 펼쳐진 여러 경우의 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될런지 두 분의 어떤 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당대표 과연 누가 될 걸로 추측하시는지 하나, 둘, 셋! 둘이 갈립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풍성해지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 테스트부터. 저는 데이터로 이제 말하겠습니다. 데이터. 지난 컷오프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준석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예상보다는 큰 격차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컷오프 직전 주말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40.5 대 28.7, 뭐 대략 반올림하면 41 대 29였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 관련 조사였습니다. 근데 실제 컷오프 득표율이 41 대 29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전제로 해서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그런 차원을 본다면 이준석 후보한테 좀 유리한 지점이 있는 건데 좀 불리한 지점도 있죠. 왜냐하면 당심이 70%로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해도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그래프를 보여준 거는 봤지 리얼미터 정확한 거 요거 시선을 보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 와, 이거 새로운 시각인데요. 저는 감으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감으로 좀 해보자면은 사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간 상태라면 뭔가 당이 변화를 해야 윤 전 총장이 들어가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윤 전 총장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백넘버 1번을 달고 뛰겠습니다. 이런 신호를 이미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 전통적 당원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심리도 있을 수 있어요.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대선 주자가 나올 판인데 당대표까지 청년을 줄 필요가 있을까. 전통 당원들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나경원이란 카드를 이번까지는 쓰자. 이런 판단이 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을 이제 지지했던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 나경원 후보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정서가 깔려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준석이는 다음에 해라. 요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다음에 해도 된다. 다음에 할 수 있고 기회가 또 온다. 이런 이제 질서 정렬 같은 것이죠. 과거에도 장유유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비슷해요. 그게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맞붙을 때 엄마 오빠 먼저 이런 구호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진짜로 오빠 먼저 경제 먼저. 근데 이게 박근혜 후보보다 오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나이도 많은데 먼저 해야 된다. 이 논리를 폈는데 그것이 실제로 전통적 당원들한테 어느 정도 먹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남권은 약간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특히 노령층이라든지 장유유서가 통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대모사는 잘하는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뭐 데이터와 감의 싸움인데 누가 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오늘 그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후보만 탄핵은 정당했다. 대구에서 사실 이런 말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독자 노선을 지금 걷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당락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 공식과는 좀 다른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당대회가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컷오프 때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민심을 일단 따라가는 거죠. 민심이 따라가면
당심은 따라올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그런 이제 전략의 차원이라고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네. 민심이 따라간다. 저는 이준석 후보한테 플러스가 됐을 거다. 플러스. 그렇습니다. 이 오해하시는 게 TK의 전통 보수층이 꼭 친박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구친박이었더라도 현친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면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대부분 찬성하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갈 때가 됐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근혜라는 인물이 계속 상기되면 보수한테도 좋을 게 없다. 피로감들이 있어요. 예, 분명히 그래서 그런 층들한테는 대구에서도 제법 두터운 층이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확실하게 공략했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내면 양쪽한테 공격을 받는데 이준석 후보가 분명하게 타겟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되게 잘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당대표를 감으로 두 분의 감이 달랐어요. 이준석, 나경원 꼽으셨으니까 이택수 대표님부터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한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참 영선은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은 없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인 감각은 윤석열 전 총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타이밍이라든지 워딩을 보면. 근데 어제 있었던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 장모님을 변호하는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전원이 있었죠. 네. 근데 오늘 이제 전원은 그거 좀 와전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공격받기 딱 이제 좋은 소재인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준석 후보가 비단 주머니를 준비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변호하는 듯한 이제 레토릭을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요. 워낙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영선이긴 하지만 당의 대변인, 스피커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도 오래 했고. 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이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영선 입장에서 윤 전 총장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 30대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 지난 오세훈 시장 당선 때 미디어 본부장도 했지만 또 20, 30대의 목소리를 당에 수혈시키면서 20, 30대 표심을 많이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전 총장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좋다. 이준석 케미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나경원 후보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윤석열, 나경원 케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외로 당내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유하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주차장이 있어요. 윤석열 트럭이 주차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입구 쪽에 차를 댄 쪽은 긴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준석, 유승민, 원희룡 이런 조금 더 중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역이 겹치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더 경계할 수 있고 거꾸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통 지지층의 표를 받고 있고 좀 안쪽에 차를 대놨어요. 그래서 이쪽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뭐 대충 겹치지 않고 대충 인정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다. 이게 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는 겹쳐가지고 더 큰 싸움이 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안에서 서로 간에 보완해 주는 건 되는데 밖에서 윤석열, 나경원 이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비칠까 이 부분은 물론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흔들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지 또 한번 판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장모. 윤석열 장모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검찰이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그리고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기소가 되면서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원이라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처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전원. 네, 전원. 네. 전원 일기. 왜냐하면 말 조심하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혹시 몸살이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7월 2일 날 이제 선고입니다. 이제 구형이 있으면 다음에 이제 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무죄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과거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됐을 때 확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등해서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지지율이 좀 꺼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님의 이 1심 판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이제 살짝 꺾이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살짝 꺾이죠. 왜냐하면 이제 2심이 있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또 당에 입당을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엄호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금 꺼지는 수준, 완전히 끝나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조금은 흔들릴 것이다. 자,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주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지사에게 어떤 악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지율의 하락세가 생긴다라고 하면 묘한 기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야 우리가 윤석열 아니라도 다른 후보 내서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라면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그러면 민주당은 아닌데 이재명을 지지했었던 중도층이 이탈을 하게 되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그럼 내가 그 층을 잡는 게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구도가 3, 4자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윤석열 전 총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거꾸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도 이 지사한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왜요? 윤 전 총장이 유력하게 경쟁력이 야권에서는 독보적으로 높은데 윤 전 총장이 하락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굳이 이재명을 낼 필요는 없어. 지금 지지율이 1인데요? 그래도 해볼 만하다. 한 번 더 엎어볼 수 있다. 이런 심리가 또 도질 수 있는 거죠. 다른 후보로서?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의 관계 굉장히 묘합니다. 공생관계의 측면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좀 설득력이 약했죠. 그좀 설득력이 살짝 저도 일격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이재명 지사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비를 맞고 와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악재가 생길 여지가 조금 다른 후보보다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굉장히 가상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법적 문제로 쳤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윤 전 총장은 배낭 메고 법정에 장모님이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법정에서는 이제 이 지사는 많이 털어낸 그런 이점이 있긴 하죠. 어쨌든 뭐 확률은 낮지만 극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선생님한테 한마디 들으라는데 뭐 할 얘기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멘트인데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윤석열 현상 때문에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입당이 되면 몸값이 워낙 높은 분이 지금 어떻게 프로 선수로 지금 몸값이 높은 분이 영입이 된 거잖아요. 영입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공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조금 뒤에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경선이 끝나고 나서 단일화 국면에서 그때 다시 나중에 숟가락 얹는 뭐 이런 전략 알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안철수 대표는 왠지 좀 잊혀진 느낌이라 한번 좀 짚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처음 만들어진 코너인데 각자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보세요? 두 분 무전 받으면서 살펴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악의 5월을 보낸 비트코인이 지금은 살짝 반등 분위기에 돌아섰는데요. 요즘은 또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들이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져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이 암호화폐인 것 같은데 이런 암호화폐 실체를 시사직격에서 제대로 파헤쳤다고 합니다. 시사직격과 더 라이브의 콜라보 박정환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직격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홍보를 하고 싶어갖고. 우리보다 더 잘 나가요. 아니, 매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 내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암호화폐로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요 아이템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개인의 욕심을 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이 코인 을 직접 이렇게 또 체험까지 해보셨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올해 초부터 코인 시장이 엄청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를 보려면 제가 직접 경험하는 방법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5월 초부터 4주간 제가 2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또 이제 코인이 굉장히 급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요즘 핫하다는 코인에 10만 원
30만 원씩 먼저 투자를 해봤는데요. 투자 3일 뒤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투자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제가 기분이 좋은 게 3% 수익이 났어요. 1만 원이 됐거든요. 200 다 넣었어야 되는데 30만 원만 넣어갖고 다 넣었으면 수익이 얼마나? 6만 원 되겠다. 고지를 하나 더 5만 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익이 나니까 코인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잠자는 시간만 빼고 코인창만 들여다봤습니다. 코인 들어간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네. 네, 그리고 차트를 보면 볼수록 욕심이 나갔고 단타 투자 전문가까지 제가 찾아갔거든요. 오늘 계속 사서 갖고 있고 떨어지면은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셨구나. 네. 단타를 할 때는요, 보면은 이제 순간적인 매수세를 봐요. 매수세. 내가 목표하는 수익거리 달성을 했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네요. 단타 매수 기법을 배워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스승님께 배운 대로 바로 실전에 임해봤는데요. 과연 수익이 났을까요? 아니, 박 PD 이렇게 취재하라고 했더니 완전히 빠졌어요. 코인에. 상당히 궁금하게 잘 엮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이 났죠. 났어요? 네, 엄청 났죠. 엄청? 3,000원 났습니다. 3,000원이요? 네. 그럼 그게 한 몇 % 수익률입니까? 그게 딱 제가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조그맣게 투자를 하니까 수익도 되게 조금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3개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만 원 넣었던 종목에서 2% 수익이 났는데 또 그거를 또 2% 수익 날 때 못 빼고 1.5%일 때 팔아갖고 저 3,000원이 됐습니다. 이게 뭐 그냥 그 수익 일부 나고 조금 수익 실현한 거네요. 그렇죠. 조금 수익을 실현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코인장이 갑자기 이제 폭락했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던데 거기에는 뭐 큰 피해가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이제 그 분이 이제 암호화폐로 그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고 얘기한 5월 19일이 있어요. 맞아. 그때 이제 검은 수요일이라고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트코인이 엄청 폭락했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은 올인을 합니다. 그때. 폭락했을 때? 네. 그 선택이 이제 저의 상황을 많이 어렵게 만들어요. 아니 왜? 아니, 폭락해서 들어갔으면 다시 올라갈 때 떨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떨어졌어. 네.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이 최악의 손실을 봤을 때 이제 74만 원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8% 이제 손해를 본 거죠. 지금은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또 다시 팔아요. 그래갖고 또 코인을 다시 이제 병동성이 큰 코인들로 샀는데 또 그게 또 수익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 30% 60%. 전형적인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아니 그거 혹시 그 회사 돈으로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네, 개인 돈도 많이 들어갔고. 수신료에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취재를 하는 거니까 제작비와 조금 전에 등락폭이 굉장히 큰 코인에 들어갔다. 이제 코인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성격이 다른가 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알트코인 중에 뭐 좋고 가치 있는 코인들이 있지만 그 등폭이 되게 크고 가치가 없는 코인을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아로나 토큰 같은 경우는 지난달 20일에 상장하자마자 이게 30분 만에 1,000배가 뛰거든요. 1,000배요? 네. 그러니까 50원이었는데 5만 원까지 갔어요. 우와. 저 때 샀으면 근데 이제 이틀 만에 이게 90% 가까이 떨어집니다. 심하네. 근데 이런 그 변동폭이 크고 이런 위험한 코인들이 우리나라 거래량의 되게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재하면서 이런 코인들을 만들어봤는데 또 이거 만들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아무나 만든 코인을 가지고 어쨌든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니까 사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이제 상장을 하려면 상장 심사 같은 거 거치잖아요. 근데 아무나 만든 코인이 그 상장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들은 이 코인이 되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제반의 작업들을 많이 해줍니다.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코인 커뮤니티에 이런 홍보글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막 심지어는 언론 기사까지 내줍니다. 만약에 제가 그 대표면은 이 대표가 엄청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줘요. 그래서 상장을 하고 거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세 조작과 거래량 조작까지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건데 그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클릭 몇 번을 하니까 눈앞에서 바로 저한테 6억 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냥 돈이 생긴다고요? 네. 누르면 짠하고 나오고. 야, 이거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일단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을 상장시키는 것 이것도 문제인데 보니까 시세 조작까지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 아니에요? 당연히 사기고요. 그 엄청난 사기인데 누가 들어도 이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저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럼 나를 뭐로 처벌할 건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하고 어떤 시세 조작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을 하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법지대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세 조정 우려 때문에 이제는 좀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법안들이 나와서 앞으로 뭐 규제가 들어가면 이미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구제 방안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방안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경고 시그널을 보낸 건데요. 9월 말에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체 발행한 잡코인의 거래가 금지되고 잡코인을 많이 상장시킨 거래소는 실명 계좌도 받을 수 없어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서 좀 빼라.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자들한테 시그널을 보낸 상태고 위험 신호를 보냈고 그렇죠. 근데 아직 뭐 그런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험 신호를 보고 빠져나오는 뭐 분위기는 없나 보네요. 아무래도 뭐 지금은 되게 지금 오늘 또 그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 사람들하고 또 미팅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후에 또 자세한 방안들이 또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이 코인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상장 폐지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겠군요. 그런 것도 흔하고 거래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래소 자체가 없어져요? 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그건 법안에서는 없어지는데 실제로 뭐 중소형 거래소는 갑자기 거래소가 없어져서 돈을 또 못 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직접 취재를 해봤잖아요. 한 달간 뭐 거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사기 정황들도 보고 그러셨는데 이번 취재하시면서 시청자에게 뭐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이렇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변동폭이 큰 잡코인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시사직격에서 다룬다는 건데 그게 언제 방영이 됩니까? 내일 밤 10시에 1TV에서. 내일 밤 10시?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거나 보라고 해요. 우리 거 당연히 보시고 내일은 우리 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사직격 박정환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다음 주도 더 라이브.